네, 투자손자문법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후 11시부터는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종목에 대한 상담을 진행을 합니다.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은 물론이고요. 02-3153-2610 전화로도 상담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 방송 보시면서도 계속 보내시면 저희가 11시부터 하나하나 추려서 답변을 드리니까요. 지금 저하고 함께 하시는 동안에도 참가 신청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부에서 준비한 내용들입니다. 자, 먼저 대외 변수가 유난히 많은 하반기 증시는 과연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 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강현철 팀장에게 하반기 증시 전망을 듣고 투자 전략을 세워봅니다. 경제 흐름을 알고 시장을 읽는 이슈 정복하기 동양증권의 양평지점 김동공 대리와 함께 시장의 베이시스 확대에 따른 차익 매수 유입 양상과 지속 가능성 살펴보고요. 건설사들의 순위를 가리키는 시공능력 평가의 산출 기준 변동에 따른 향후 건설업계 영향력 짚어봅니다. 네, 이순복의 주접방에서는 시청자 여러분께 주식을 접하는 현명한 방법을 제시해드리고요. 네, 가장 먼저 김동섭의 마켓 포인트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솔로몬 투자증권 김동섭 이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벤 버냉키 의장이 의회 출석해서 이 모든 조치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상당 부분 충족시켜줬다 이런 평가를 받기에는 좀 미흡한데요. 향후 방향성 과연 어떻게 전개될까요? 어저께 전 세계의 이목은 벤 버냉키 의장 의회 연설 입에 다 관심이 있었죠. 근데 사실 뭔가 좀 나오겠다 아니면은 뭐 이달에 FOMC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시장에 내주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고 거기에 대한 힌트를 얻고 싶은 생각이 참 많았었는데 아무런 어떤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근데 일반적인 그 투자 전략가들 입장에서는 실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제가 보는 견해로는 실망은 아니다. 오히려 더 기회를 많이 준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으로는 이제 그 기자들이 추가 조치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됐거든요. 그때 버냉키 의장 발언이 19일과 20일 날 FOMC 회의를 앞두고 자기와 동료들이 고민 중이다라는 얘기를 했고 어떤 조치에 대해서 논의 중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이달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종료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시장의 부양책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고 그 얘기는 조치를 취할 거라는 것을 오히려 더 확신을 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 벤 버냉키 의장 연설로 주가가 상승폭을 반납했지만 오히려 그것보다는 스페인 신용등급 강등이 더 주가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겠습니다. 특히 국내장도 지금 스페인 영향을 받으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벤 버냉키 의장의 연설에서는 오히려 악재보다는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기대를 더 하게 하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19일과 20일에 FOMC 회의를 두고 더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중국 통화당국이 지난 2008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했습니다. 자, 오늘부터 금융권 기준금리가 각각 0.25%포인트씩 인하가 되는데요. 자, 이러한 사실이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떤 것일까요? 일단 중국의 금리 인하를 근 4년 만에 했죠. 4년 만에 했고 그 사이는 뭐 지준율 갖고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시장을 조절했습니다. 근데 작년 연말부터 지준율을 한 3번을 내렸는데 시장에 반응이 없었죠. 결국 금리 인하 가능성이 예측이 됐었고 아마 이 방송에서도 금리 인하, 중국의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중국의 특징은 한번 어떤 정책 방향을 잡으면 2-3번을 더 갑니다. 1년 정도까지 끌고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지준율 3번 내리고 난 다음에 안 되니까 이제 금리를 내렸다. 그럼 금리도 3번까지는 내릴 거다라고 보면 아직도 2번이 더 남아있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결국 이달은 벌써 시행을 했기 때문에 다음 달이나 그 다음 달 정도에 금리 인하가 한 번 더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중국에서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은 경기 둔화에 대한 것이 시장에 상당히 파급 효과를 주고 있다고 봐야 되겠고 GDP 성장률이 7%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경계감 또 이로 인해서 시장을 살려야겠다는 의지가 반영이 된 것이 아니냐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지준율 인하라든가 금리 인하했을 때 가장 수혜를 많이 받는 나라가 우리나라죠. 우리나라가 수혜를 가장 많이 받습니다. 중국 관련주들이 강세죠. 특히 철광 제철 쪽이라든가 조선이라든가 화학업 중에서 강세입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1.2% 정도 빠지고 있는데 국내 자금 많이 안 빠지죠. 자, 그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국내에
업종들 중에서 과거 시가총액을 이끌어왔고 2007년도에 대세를 이끌었던 종목들이 중국 수혜주에 대해 많이 있습니다. 뭐 그 예를 들어서 뭐 SK이노베이션이라든가 LG화학이라든가 포스코, 뭐 현대제철, 또 SK 같은 종목들이죠. 뭐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서 상승분이 하락분을 거의 채워주고 있기 때문에 국내장은 여타국가보다 빠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이 중국이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전제로 하는 경기부양책이 시장에 계속 나타난다면 국내장은 그걸 모멘텀으로 해서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주고 있고, 지금은 중국의 금리 인하보다는 스페인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있는데, 이따 10시 30분에 중국이 장이 열려서 중국이 만약 상승으로 전환하면 국내장도 그걸 따라갈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신다면 지금은 저점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보여주고 있고, 일본이나 여타국가는 과민 반응, 스페인 신용등급 강대에 과민 반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코스피가 해외 호재에 상승 출발하긴 했습니다만 이 장중 등락을 오가면서 방향성을 어느 한쪽으로 뚜렷이 잡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시청자들 위해서 좀 명쾌한 투자 전략을 제시해 주십시오. 이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단기적인 수익, 단기적인 손실, 여기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근데 그러한 시점이 있고 그렇지 않은 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점에서 오랫동안 횡보를 할 때는 종목별로 순환매가 나오기 때문에 제대로 수익을 못 내는 종목은 손실이 계속 가중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고점일 경우에는 웬만하면 매매를 자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횡보를 하더라도 안 하는 게 맞죠. 근데 바닥이라고 예상되는 시점에서는 모든 악재가 출현을 해서 시장을 굉장히 많이 흔들어놔서 투자가 들어가면 공포를 느끼게 하고 주식시장을 아예 보지도 않고 하기도 싫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지금 상황이 딱 그런 상황에 와 있다고 하죠. 물론 지수가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현재 종목들의 모습을 본다면 사실 1600대 종목이 수두룩합니다. 삼성전 전차업종에서 삼성전자나 자동차를 제외하고 나머지 업종들은 정말 고점 대비로 엄청나게 손실이 지금 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투자하신 분들, 고점에 물리신 분을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은 매수를 해서 홀딩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하락을 주도했었던 재료들이 사실은 이제 거의 다 끝물에 와가고 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재료가 시장에서 출회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와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예 중에서 하나가 뭐 ECB에서의 어떤 뭐 통화 정책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은행 동맹에 대한 얘기, 미국에서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얘기, 또 중국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 또 오늘 우리나라도 통화 결정이 있는데 이래서 뭐 통화를 금리를 낮출 건지 뭐 이런 것들이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그동안 악재를 해소하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재료, 어떻게 보면 약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다수 시간차를 두고 나올 수 있는 상황에 있는데 주가는 하락에 있다는 거죠. 그렇다 얘기는 지금은 큰 상승을 대비한 매수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판단이 쓰고 있고요. 다만 종목들에서 어떤 종목이 먼저 갈 것인지에 대해서 주도주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지금까지 주도주가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자리란 얘기죠. 이럴 때는 시장 전체를 매수하는 매매도 괜찮다. 뭐 예를 들어서 코덱스 레버리지라든가 코덱스 200, 물론 코덱스 200은 지수만큼 움직이지만 코덱스 레버리지는 2배씩 움직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크죠. 그런 종목들을 사서 적어도 2060까지는 견뎌주고 그 이후에 주도주를 찾아서 종목으로 간다면 정말 좋은 장이 도래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흔들리는 장의 모습이 나온다면 오히려 그거는 매수의 시그널로 보고 접근하시고, 그렇다면 언제 내가 혹시라도 문제가 돼서 손절을 할 것이냐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장을 보지 마시고 미국의 지수 다우지수가 12,000에서 언더슈팅 자리인 11,870포인트가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만 나는 홀딩하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접근한다면 시장은 정확한 대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솔로몬 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신한금융투자 PWM 압구정센터의 박재민 PB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양시장의 흐름 또 주체별 수급 상황 정리해 볼까요? 네, 일단 밤 사이에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좀 나왔는데요. 사실 중국에서 0.25
0.25% 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은 좀 파격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주말 내일 5월달 중국의 경제 지표를 발표하면서 어느 정도 다음 주말에 정도에 좀 나올 걸로 예상을 했던 금리 인하가 갑작스럽게 발표됐다는 것은 중국이 그만큼 경기 둔화 조짐이 좀 심각하다. 이걸 반영한 게 아닌가 일단 생각이 들고요. 버냉키 기대감, 연방준비위원회 어떤 3차 양적 완화 기대감으로 사실 화요일, 목요일 어제 장 급등을 했다고 치면은 사실 실망감이 결국에는 다가온 게 아닌가 일단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사실 금일 야간 선물 시장에서 상당히 중국 금리 인하 기대감을 많이 상승했던 게 결국 버냉키의 실망감으로 양적 완화 조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실망감으로 다시 빠지는 모습 보였었는데요. 지금 국내 시장 약보합권에서 계속 등락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21선 이평선입니다. 1842 전날보다 5.71포인트 빠졌고요. 코스닥 시장은 그래도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세에 조금은 강보합 466선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체벌 수급 상황 보면은요. 오늘도 시장 베이시스가 오랜만에 백어데이션을 장중에 이제 나왔다가 또 콘테코를 나왔다가 그러면서 프로그램 물량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 기관이 그 프로그램 물량을 좀 받치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이 200억, 기관이 266억 순매수하고 있고요. 개인도 같이 사고 있습니다. 81억.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개인이 20억, 외국인이 9억 정도 사고 있는데 아무래도 오늘 중국 금리 인하로 인해서 철강 및 금속 업종과 화학 업종 결국엔 중국 관련 전통주들이 그래도 상승폭이 좀 살아있는 모습을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특징적이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네, 자 오늘 투자 주체별 속내를 표현하시자면요. 네, 제가 어제 외국인 상방 쪽을 한번 먹어봐야지 말씀드렸는데 상방 쪽 거의 옵션이나 이런 쪽 정리를 거의 끝낸 상황이고요. 사실 그동안 콜옵션 매수한 거를 거의 다 청산을 해놨고 오늘 보시면은 어제부터 해가지고 어제 콜매도 오늘도 콜매도 외국인 선물 다시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종가까지 가봐야지 알겠지만 어느 정도 정리는 끝났다고 보고요. 만기 다음 주 목요일까지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하방에 대한 포지션도 정리한 상황에서 상방도 정리를 했고요. 파티는 끝났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기 전까지 계속 좀 이 가두리 안에서 결국엔 흔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 어제 많이 팔았는데 오늘 좀 다시 사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좀 하는 흔적이 보이는데요. 지수가 아무래도 이번 주 내내 좀 급등을 하는 모습 보이니까 콜옵션 쪽에 많이 베팅을 하는 모습입니다. 게다가 중국에서 금리 인하한 게 상당히 국내 시장에서 호재거리로 받아들인다는 이런 뉴스들이 퍼져나오면서 개인들이 콜옵션을 달라붙는데 결국에는 만기를 얼마 앞두지 않고서 좀 위험한 베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 만기 전까지 결국 몸살이는 게 상책이라고 결국엔 기관의 포지션은 양매수 쪽인데요. 결국에는 이 파생 포지션 계속 왜 말씀드리냐면은 만기 주를 앞두고서는 국내 시장 외부 변수보다는 결국 국내 파생 포지션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눈여겨 계속 보셔야 됩니다. 네, 자 오늘 장 개인을 위한 투자 전략을 짜주신다면요. 네, 일단 말씀드린 대로 밤사이 소식 잠깐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금리 인하로 인해서 중국 관련주들의 단기 붐은 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결국엔 긴축에서 성장으로 해선을 이제 돌린 거고요. 이렇게 되면 그동안에 침체를 면치 못했던 국내 중국 관련 업종, 철강, 정유, 화학 업종 단기 관심을 가지시되 중국이 추가 금리 인하가 나올 때까지는 솔직히 많이 상승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아무래도 바닥권에 있는 만큼 그래도 올라갈 모멘텀은 조금이라도 생기지 않았나 일단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벤 버냉키 Q3 얘기는 안 했습니다. 사실 Q3를 왜 얘기를 안 했냐면은 그 전날 발표된 베이지북에서 결국에 미국의 어떤 경기 호전이 점차 지금 지속 중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고용지표는 사실 5월 말에 안 좋아졌지만 그렇게 안 좋은 상황은 아니다. 결국엔 버냉키가 항상 말했던 게 고용지표가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갔었을 때 자기가 어떤 카드를 쓰겠다 이렇게 말을 했었고요. 어제 밤사이 결국엔 시장에서 기대했던 그런 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대감에 사실 올랐던 증시 어떻게 보면 최근의 증시는 어떤
액션이 없었고요. 계속 심리적으로 올라간 여력이 컸었기 때문에 이 심리가 무너지게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에 악재가 넘칠 때 바닥을 치고요. 시장에 호재가 넘칠 때 상승 꼭지를 이렇게 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에. 그 이유는 왜냐하면 더 이상 나올 게 없다 이건데, 이번에 보면 ECB에서 추가적인 액션은 안 했지만 어쨌든 드라기 총리가 상당히 액션을 취할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한 상황에서 버냉키도 뭐 유럽상에 더 악화되면은 자기네는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 QE3는 아니더라도 뭐 국채 매입이라든지 어떤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 말을 했고, 중국에서 갑자기 금리 인하한 거 결국에는 G2가 아니라 유럽까지 해서 G2 플러스 유럽까지 해서 어떤 정책적 카드를 한꺼번에 꺼내놨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이렇게 좀 판단이 드는데요. 이런 카드들이 한꺼번에 나온 것 자체가 사실 그동안에 심리적으로 올린 증시가 이미 많이 반영이 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상승은 일단 만기일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결국에 만기 지나고 나서는 그리스 2차 총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차 총선 이후에 유럽의 어떤 변수들이 어떻게 될지가 주목이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전히 보수적인 시장 하시길 바라면서 일단 시장에 대한 상승에 대한 파티는 끝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장 상승에 대한 파티는 끝났다. 이런 진단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박재민 PB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금통에서 12개월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는 소식이 방금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금통에서 기준금리를 3.25%로 동결을 했습니다. 상당 기간 동결을 하고 있다는 모습 여러분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 주는 특별히 하반기를 앞두고 각 증권사 투자전략팀장과 함께 하반기 전략을 짜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투자전략팀장들의 하반기 증시 관전 포인트부터 살펴드립니다. 네, 현대증권 류용석 팀장은 6월을 잘 넘겨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17일에는 그리스 제트표가, 19일에는 미국 FOMC를 주목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한양증권 김지영 팀장은 유럽 재정 위기의 진행 방향, 미국과 중국의 정책 변화 가능성을 주목하라고 했습니다. 대우증권의 김학균 팀장,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에 의해서 주가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했고요. 유진투자증권의 곽병렬 팀장은 유럽 선거 정국이 종료된 이후 성장 전략이 본격화될 것이고 중국 경기 회복, 미국의 추가 부양책을 주목하자고 했습니다. 우리 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강현철 팀장은 크레딧보다는 실물 경기의 흐름을, 또 글로벌 재정 및 통화 정책의 공조를 주목하라고 했습니다. 네, 하반기 유망 업종 및 종목은요. 류영소 팀장은 자동차 IT 업종에 주목하고 소재 산업재의 차별화 지속 전망을 했습니다. 김지영 팀장은 IT와 자동차의 주도주 입지에는 변화가 없을 것, 그리고 소재 산업재 부문에서는 주도주와 수익률 갭 축소를 이야기했습니다. 김학균 팀장은 종목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요. KB금융, NHN, KT, 현대제철, 아모레퍼시픽, 한진해운, 대상 등을 종목으로 손에 꼽았습니다. 곽병열 팀장, 기존 주도주인 IT 그리고 소재산업재의 복원을 예상했고요. 강현철 팀장은 자동차 및 기계, 경기 회복에 따른 수혜를 예상했습니다. 글로벌 유동성 공조와 중국 경기 회복에 따라서 소재주에 대한 관심도 당부했습니다. 네, 이 가운데 강현철 팀장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상반기 주시장을 정리해 볼까요? 일단 상반기 주식시장은 1, 4분기에는 미국 경기가 생각보다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주식시장도 그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는데, 이후에 약 3월과 4월 그 경에 연간으로 한 2,000선 초반에서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중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5월 들어서는 그리스와 그 스페인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하락폭이 좀 커지면서 연간 상승폭을 대부분 그 반납을 하는 그 다소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하반기 주식시장에서 눈여겨봐야 될 관전 포인트는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일단 하반기는 그 미국 경기는 여전히 생각보다는 괜찮은 상태지만 중국 경기가 1, 4분기에 이어서 2, 4분기에도 7%대 성장이라고 불리는 경착륙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반기 중국 경기가 다소 좀 불안한 흐름을 보이더라도 3, 4분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좀 상승을 할 수 있는지, 이렇게 해서 이제 하반기에는 미국에 이은 중국 경기 회복 여부가 펀더멘털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고,
두 번째로 이제 대부분의 이슈가 몰려 있는 6월 17일 이후 이제 그리스 총선 결과 그리고 스페인에 대해서 어떤 식의 구제금융 대책들이 나올 것인지가 유럽발 크레딧 위험을 해결이라기보다는 다소 수면 아래로 가라앉히는 어떤 그런 대책들이 나올 것으로 보여서 유럽발 위험은 6월 중반 정도가 지나가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방법들이나 대책들이 나오면서 중립적인 그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이고 여전히 이제 하반기 이후에 글로벌 증시가 올라갈 수 있는 탄력을 받으려면 미국의 이제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들이 여전히 관심을 모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하반기 유망 업종은 어떤 것들을 손에 꼽으시는지요? 일단은 미국 경기는 여전히 괜찮은 상태에서 3, 4분기에도 뭐 QOQ나 YOY로 좀 더 좋은 흐름을 가져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보통 미국 관련주라고 불리는 IT하고 자동차 중심의 매수는 유지를 하는 것이 좋아 보이고 이어서 이제 중국 경기가 상반기에는 다소 좀 불안한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에 이제 경기 부양과 금리 인하 등의 어떤 그런 부양 노력으로 통해서 경기가 점진적으로 회복을 보인다면은 중국 관련주라고 불리는 보통 이제 소재 관련주들 그동안 상반기에 낙폭이 컸던 철강이나 화학, 정유 같은 소재 중심으로 2차적인 그 매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을 위한 하반기 주식시장 투자 전략 제시해 주십시오. 네, 일단은 최근에 그 주식시장이 유럽발 리스크로 인해서 고점 대비 9% 이상의 급락을 보였지만은 잘 보게 된다면은 대부분 이제 시장도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살아있는 상태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1780선이라는 PBR 기준으로 약 1배에 해당하는 상당히 좀 싼 영역을 두 번 정도에 걸쳐서 저점을 확인해 줬기 때문에 기다리고 사기보다는 1800선 초반 정도에서 저점 분할 매수를 계속하는 게 좋아 보이고 기존에 이제 전차라고 불리는 주도주를 못 사셨 분들은 이번이 다시 그 매수 기회로 볼 수 있고 또 다른 어떤 그런 색깔을 원하는 분들이라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중국 관련된 소재주나 일부 소비 관련주들을 편입하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강현철 팀장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의 핫 이슈를 살펴드리는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입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들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유럽발 리스크가 여전히 시장에 남아있는 가운데 투자 심리 회복을 위한 적극적이고 복합적인 대응책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베이지북을 통해 연준이 미국 경제 현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살펴봅니다. 6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전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던 베이시스가 이번 주 들어 확대 경향을 보이며 8,600억 원 이상의 차익 매수를 유인했습니다. 건설사들의 순위를 가리키는 시공능력평가 산출 기준이 바뀌면서 업계 순위에도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주회사의 캐시카우가 변하고 있습니다. SK, 두산, LS 등의 지주회사에서 올해 들어 새로운 계열사와 사업 부분이 두각을 나타내면서 사업 지형을 변모시키고 있습니다. 네, 이슈 정복하기 오늘 순서는 동양증권 김동공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럽발 리스크가 아직까지 시장에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불안 심리는 여전히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텐데 미국 연준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유로존 불안 이슈가 조금 점차적으로 좀 하락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유로존의 이슈는 복합성과 그리고 장기화 우려 그리고 실물 경제 위축으로 이제 전염등 이제 주식 시장의 불안 요인에 좀 익숙하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럽 금융기관들의 자본 조달 난항과 국가 재정의 부실 그리고 나아가 글로벌 전반의 경기 충격 가능성까지 감안할 때 적극적인 정책 공조 기대감도 이제 좀 자연스럽게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현충일을 전후해서 선진 7개국 재무장관들은 화상회의를 통해 유럽 사태를 논의했고 유로존의 결속력 강화에 대해 독일도 우호적인 입장으로 선회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로연합 그리고 유럽중앙은행 그리고 유로그룹 등은 28일 날 EU 정상회담에 제출할 재정위기 해법의 마스터 플랜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EU의 재정 간섭을 주권 침해라고 비난하던 스페인도 각국 재정 규제를 담당할 중앙기구의 창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공감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차단하기 위해서도 적극적이고 복합적인 대책은 여전히 핵심으로 보여집니다. 정책의 집행 타이밍도 중요하지만 정책 내용이 시장의 기대 수준을 충족시키는 모습도 이제
좀 필수적일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리스와 프랑스의 총선이 마무리되는 6월 중순의 의미로 둘 수 있겠는데요. 정책 형평성 논란을 감안해서입니다. 양국의 선거가 끝난 직후 G20 정상회담이 18에서 19일, 그리고 FOMC 회담이 19일에서 20일, 그리고 유로존 재무장관회의가 21일에서 22일 이렇게 돼 있고 독일의 프랑스, 스페인, 그리고 이탈리아 정상회의가 22일 이렇게 잇따라 개최됩니다. 베이지북을 통해서 연준이 바라보는 미국 경제 현재 수준은 체크사항입니다. 미국 경제 기초 체력은 개선되고 있지만 4월 이후 극대화된 유로존 리스크의 불똥이 최근 미국 고용지표 부진으로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이었었죠. 새벽에 있었던 벤 베넨키가 의회 합동경제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여서 자신이 언급한 필요한 조치와 관련해 3차 양적 완화를 적신하진 않았습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 미국 경제를 부양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언제나 그랬듯이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말해 일상적인 대응 방안 정도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요구하거나 시장이 필요로 할 경우 재할인 청구를 활용하거나 긴급 대출 권한을 통해 유동성을 늘려주는 조치는 취할 수 있다고 말해 통상적인 경계 시장 조작 정책만을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이슈들이 이제 어느 정도 18일부터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좀 해결 방안이 나올 수 있는 이슈들이 존재를 하고, 그리고 미국 경제 또한 이렇게 좀 괜찮다는 모습들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있었던 베넨키의 말에는 소문난 장치에 먹을 것이 없고 어떤 정책적 시그널을 또 주지 않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흔히 맹목적인 두려움 혹은 그 전협에 둔감한 안일한 대응이 확대시키곤 합니다. 이것 또한 벤 베넨키 의장 또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시장의 안정은 항상 정책 대응을 통한 신뢰 회복에서 출발했음을 벤 베넨키 의장도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번 FOMC 회의 또한 주목을 한번 해보면 긍정적인 조치들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입니다. 네, 이제 다음 주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기를 앞두고 베이시스 약세가 예상되기도 했었는데 이번 주 들어서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추가적으로 매수 유입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6월 동시 만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베이시스가 좀 약세로 보이지 않을까 했던 것이 시장의 전반적인 그런 예상치였습니다. 근데 베이시스가 이번 주 들어서 좀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8,600억 정도의 차익 순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6월 5일 이후 평균 베이시스가 지난 4월 5일 이후 처음으로 이제 플러스로 이제 돌아서는 모습을 이제 좀 보이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 단기 자금인 국가, 지자체뿐만 아니라 투신과 보험의 차익 매수세가 유입되는 효과를 좀 가져왔습니다. 5월 이후 유입된 차익 매수는 베이시스가 0.3포인트 이상에서 좀 유입이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시스가 축소될 경우 이는 단기 자금의 역회전 현상을 이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좀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단기 자금의 매수 차익 여력은 이미 한계에 조금 어느 정도 달한 것으로 이제 좀 파악되는데요. 차익 매수의 지속적인 유입은 베이시스의 추가 확대가 요구가 됩니다. 그리고 보험과 투신, 은행권의 경우 지금 차익 매수율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자들의 이제 차익 들어온다 그러면 여기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 해당 투자자에 대한 주목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베이시스 확대는 단연 외국인 선물 환매수 및 선물 매도 지속에서 원인을 좀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의 선물 매매 포지션이 여전히 좀 주목을 해야 될 것이고요. 신규 매수 유입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외국인의 시각 변화를 논하기엔 조금 이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단기 반등 신호는 이제 긍정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국내 증시가 현충일로 휴장한 가운데 글로벌 증시가 이제 추가 부양치는 기대로 급등을 했고 우리나라 또한 어제 급등을 이제 나왔습니다. 투자 심리 완화로 외국인의 환매수 물량 추가 유입이 좀 기대되는데요. 결론은 결국 베이시스가 더 계속해서 플러스 유지를 해주느냐 못 해주느냐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베이시스가 플러스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준다 그랬을 경우 외국인의 이 선물 매수세 그리고 차익 매수세는 지속적으로 좀 유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오히려 이제 베이시스가 좀 축소된다 그랬을 경우 이제 좀 단기적인 역반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베이시스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슈입니다. 건설사들의 순위를 가리키는 시공능력 평가 기준이 바뀐다고 하죠. 국내 건설사들의 순위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좀 자세하게 살펴봐 주시죠. 네, 건설사들의 순위를 가리키는 시공능력 평가가 이제 산출 기준이 바뀌면서 업계 순위에도 좀 지각 변동이 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택이나 토목 등의 이제 이런 실적들만은 이제 반영한 데서 벗어나 올해부터는 플랜트 그리고 조경 등의 실적이 포함될 가능성이 커져서 엔지니어링이나 이제 중공업 등의 회사들이 10위권 이내로 이제 좀 포진할 가능성이 일단 좀 점쳐지고 있습니다. 6일 국토해양부와 이제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시공능력 평가의 기준이 되는
공사 실적에 대한 산출 방식과 그리고 적용 시기를 놓고 업계와 협의 중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식적인 산출 방식을 바꾸기 위해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한지를 검토 중이라면서 다음 달 발표될 올해 시평부터 반영할지를 놓고 좀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업종별 공사 실적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하는 점인데 그동안 시평 순위는 3년간 공사 실적, 그리고 경영 상태, 기술 능력, 신인도 등 4개 부문의 평가액을 합산해서 나타냈습니다. 비중이 큰 공사 실적의 경우 다시 토건, 토목, 건축 등 3개 분야로 나눴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플랜트나 조경 등의 실적도 포함하도록 이제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토건 플랜트 등의 업종별 실적을 단순 합산할지 아니면 가중치를 부여할지를 놓고 조율 중인데요. 올해부터 기준이 바뀔 경우 엔지니어링과 중공업 회사들의 순위가 좀 약진할 전망입니다. 두산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의 10위권 진입이 좀 유력할 것 같고요. 두산중공업은 해수담수화 부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올해에만 10조 7,900원대 수주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엔지니어링도 지난해 매출액 9조 2,98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삼성물산 건설 부문은 약 2조 원 가까이 앞지른 상태입니다. 이 밖에 해양 플랜트에서 강세를 띈 현대중공업과 그리고 조경 실적이 많은 에버랜드의 큰 폭의 순위 상승이 좀 이끌어지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입니다. 네, 마지막 이슈입니다. 이 지주 회사들의 캐시카우, 즉 주력 수입원이 변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네, 지주회사의 캐시카우가 이제 변하고 있습니다. SK, 두산, LS 등의 이제 지주회사에서 올해 새로운 계열사와 그리고 새로운 사업 부분의 두각을 나타내면서 사업 지형을 조금씩 변모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SK에서는 이제 SK E&S가 이제 좀 혜성같이 이제 좀 등장을 한 그런 모습입니다. SK의 1분기 지배주주 순이익은 4,595억 원. 그중 이제 SK E&S의 영향은 약 43%인 1,970억 원을 이제 기록해서 전 계열사 중에 가장 높은 기여도를 나타냈습니다. 올해 들어 SK이노베이션 그리고 SK텔레콤 등 전통적인 SK 주력 사업군을 제칠 만한 괄목할 만한 성과였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SK E&S는 지난해 10월 이제 전남 광양에서 LNG 복합 화력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K파워와 합병하면서 합병 시너지 효과가 올해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이제 장흥 LNG 복합 화력 발전소가 상업 활동을 시작하는 등 향후 SK 주력 사업으로 이제 성장할 전망을 좀 보이고 있고요. 두산에서는 지주회사 사업 자체 부분인 전자 사업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굴착기 시장에서의 침체 등으로 두산중공업과 손자회사인 두산인프라코의 실적이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지만 전자사업 부분은 성장세로 보이고 있습니다. 올 1분기 두산의 영업이익 860억 중 전자사업은 186억 원으로 22%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1분기 전자사업 부분의 영업이익 비중이 12%인데 비해서 약 10% 정도 늘어난 모습입니다. 올 1분기 두산중공업의 영업이익 기여분이 46%로 가장 높았지만 자산가치 기준으로 볼 때 자산가치 기준으로 비중이 절반임을 고려한다 그러면 전자사업 부분의 약진이 좀 두드러지는 것이 아닌가 좀 그렇게 보여지고요. LS에서는 지난해까지 가장 큰 이익 기여도를 나타냈던 LS 니코동제라는 기세가 꺾인 자리를 턴어라운드에 성공한 LS 전선이 이제 차지를 했습니다. 올 2분기 LS의 영업이익 1,448억 원 중 LS 전선은 690억 원으로 48%를 이제 차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지난해 전체 계열사 영업이익의 총합의 48%를 차지했던 LS 니코동제라는 올 1분기 LS 영업이익 기여도는 12%에 불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LS 전선이 좀 주목할 만한 것 같습니다. LS 전선의 올해 영업이익은 지난해 135억 원에서 올해 2,644억 원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중동의 대규모 초고압 케이블 매출이 본격화되는 데다가 통신선의 LTE 모멘텀으로 호황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동양증권 김동공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슈 정복하기 지금까지 박미라였습니다.
네, 중국 증시에 대한 이야기 듣습니다. 리딩 투자증권 우성재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설명 부탁드리죠. 예, 지금 중국 증시 약 강보합권의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0.24% 상승한 2298.86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어젯밤 이제 우리나라 시간 9시쯤에 이제 금리 인하를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 중국 금리 인하가 시장에서 기대감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 힘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대출금리와 예금 금리를 25bp씩 낮춘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결국 이러한 것에 따른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는 있지만 오늘 증시에서 그 영향이 크지 않은 가운데 이러한 기대감이 증시에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장에는 기대감은 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의 5월 소비자 물가 지수 3.2%로 전망치가 나오면서 시장에서의 안정 기대감은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5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3.2%로 전월 4.4%에서 소폭 하회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시장에서의 계속적인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감은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HSBC에서 중국이 하반기에 GDP 성장률은 8.5%의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세 차례의 지급 준비율 인하가 예상이 된다는 언급을 내놨었습니다. 지금 중국이 금리 인하를 통해서 시장에서의 정책적인 기대감이 더욱더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중국의 정책 변화, 증시에는 호재로 적용될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오늘 증시 같은 경우 어젯밤에 있었던 벤 버냉키 의장의 발언에 따른 시장에서의 부담감이 증시를 억누르고는 있지만 결국은 중국의 정책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시그널이 강하게 나타났던 만큼 시장에서의 투자 심리는 많이 안정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만큼 시장이 상승을 하기 위한 도약 단계로 진입할 확률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만큼 중국 증시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지금 혼조권의 움직임을 보이면서 약세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오늘 증시에 큰 폭의 하락보다는 전략 후강의 장세로 움직임을 나타낸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시장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중국 증시 살펴봤습니다. 우성재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주저방의 승복이가 찾아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지금 뉴스에 이슈되는 부분이요. 바로 이 사오 피임약이 일반 의약품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경구양 피임약이 전문 의약품이 되는 겁니다. 이 여자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서로 지금 안 좋다라고 해서 뺏기고 싫어하죠. 옛말 중국 속담에요. 새우와 홍합이 싸우면 어부가 이득을 본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유니더스 사장님이라면 이 틈새 시장을 공략해보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6월 8일 오늘 금요일 주저빵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센스 있는 PD님이시면은 이쯤 돼서 음악 좀 깔아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투제를 디자인하고요. 그다음에 시황이라는 털을 닫고, 그다음에 이제는 건설주를 한번 리모델링 해보겠습니다. 2011년 10월 20일 날 카다피가 사망을 했습니다. 음악과 참 안 어울리는 얘기네요. 카다피가 사망하면서 대부분의 전문가분들은요, 중동 지역의 바람으로 건설주들의 약간 희망이 커졌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중동 지역의 수주 기대감이 어느 정도 됐냐 하면은요, 2009년도에는요, 491억 전체 해외 수주액 중에서 중동 지역이 258억이었고요. 2010년도는 286억 원, 6억 달러, 2011년도에는 295억 달러, 그리고 2012년 전망에는요, 총 700억 해외 수주액에서 340억 정도가 바로 중동 지역의 수주액이라고 합니다. 특히 국내 부동산 경기 부양 기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5월 10일 날 주택거래 정상화 정책이 나왔습니다. KB투자증권에서는요, 심리적인 호재에 불과하다. 너무 기대를 갖지 말자라는 코멘트를 했는데요. 국가적인 정책에 대한 기대, 고용 창출에 대한 기대로 어느 때보다 이 건설주에 대한 기대가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4대강이 요즘 굉장히 핵심 이슈입니다. 이 4대강에 대한 정책, 성공이냐 실패냐, 문제점의 이런 이슈 말고요. 조금 문제점, 이 증시에 대한 문제점이 바로 건설주로 불똥이 튀었다는 부분인데요. 4대강의 공사 핵심은 바로 생활하수 처리시설이고요. 산업폐수 종말 처리시설, 그리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등의 설치지만
기본적인 핵심은요, 바로 일자리 창출 효과입니다. 공정위가 4대강 담합 문제를 제시를 했는데요. 바로 5월 18일 공정위에서 2년 7개월간의 4대강 입찰 담합 조사 제재를 시작했고요. 6월 7일 바로 어제입니다. 8개 건설사가 시정 조치를 당했고 1,0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내게 됐습니다. 자, 공정위 4대강 단합 제재, 과연 이 건설주에 대한 문제는 뭘까요? 참여 업체는요, 대형건설사, 현대건설, 삼성물산, 그리고 삼성중공업을 포함한 20곳입니다. 10군데는 공사 선점에 대한 물자를 선점했고요. 나머지는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를 했는데요. 시정명령을 받은 친구는 건설사는 금호산업, 쌍용건설, 코런글로벌, 삼한기업 이렇게 총 8개 회사고요. 경고조치를 받은 것은 롯데건설, 두산건설, 동부건설입니다. 담합 사건은 매출액의 최고 10% 정도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번 단합건의 낙찰 금액이 3조 8천억 원이고요. 이 중에 반 정도만 매출로 잡아도 1,900억 원 정도의 과징금을 징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과징금 이슈로 인해서요, 하나증권에서 건설주 과징금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과징금이 기존 예상보다 낮다. 이 업계에서는요, 한 1,900억 원 정도 이상을 했는데 1,000억대 정도니까 예상보다는 낮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 1,000억대 과징금은 올해 건설주들의 영업이익의 3에서 5% 정도에 불과하다. 별로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자, 그럼 어느 건설사가 가장 많이 과징금을 받는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림산업이 225억 원 가장 많습니다. 현대건설이 220억 원, GS건설이 198억 원, 그 다음으로 SK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현대산업, 그리고 포스코건설이 42억 원 정도의 과징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자, 건설업종에 대한 투자 의견은요, 매수 확대 유지하겠다고 합니다.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과징금 부여에 대해서요, 봐주기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너무 과징금 적게 매긴다고요. 그런데 막상 이 건설주에 관련된 분들은요, 굉장히 괴롭다고 합니다. 이 4대강 15개 건설자 중에서요, 13개 업체가 바로 적자라고 합니다. 바로 문제는요, 09년도 선도 사업으로 발주된 이 금강 살리기를 제외하고 100억 원 공사에 6억 원의 적자입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공사 시행률이라고 하는데요. 이 공사 시행률이 106%인데 공사 계약금 대비 실제로 들어간 비용입니다. 그러면 100억 원 공사에 106억 원을 썼다는 얘기니까 6억 원어치 적자를 먹었던 얘기죠. 자, 정부 시책에 참여했습니다. 국책 사업인데 우리나라 대형 건설사가 참여 안 할 수 있었을까요? 특히 이 건설주에 관련된 관계자분의 말씀을 들으면요. 난구간 공사가 너무 많았다. 그리고 보수 공사가 계속 요구되고 있다. 그래서 추가 공사비가 지출할 가능성이 있다. 저희 건설주 너무 힘들어요 라고 외칩니다. 자,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 건설주 중동 바람을 좀 기대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역대 해외 건설 초대형 건설 공사 수주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하나건설이 올해 2012년 이라크에 베스미아 신도시 10만 가구를 수주했고요. 동아건설은 리비아 대수로 2단계를 했고요. 포스코도 CSP 일관 제초소 사업을 브라질에 수주했습니다. 두산중공업도 라빅 육화력 발전소를 사우디에 수주했고요. GS건설도 호주의 콜리 유레아 프로젝트를 수주를 했습니다. 물론 이 건설주라는 게요, 몇 년 정도의 그 수주가 걸리다 보니까 2009년도 삼성 엔지니어링도 바로 알제리의 스키다 정유 프로젝트를 계획했습니다. 우리나라 건설주들은요, 그동안 플랜트, 토목 정도에 굉장히 집중이 되었는데요. 우리나라의 토목 한국 기업에 대한 이 수주의 변화가 보인다고 합니다. 어느 분야인지 봤더니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요. 카타르 루사일 고속도로 공사를 계획했습니다. 바로 2012년 5월 22일이요. 메디컬 시티 병원 공사도 수주했고요. 국립박물관 공사도 작년에 수주했습니다. 특히 현대건설의 이번 계획은요. 2022년 월드컵 관련 대규모 인프라 공사의 수주에 굉장히 유리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건설사도 삼성물산도 카타르 신도시 일본 도로공사 수주했고요. 대림산업도 베트남 타이빈 2단계 석탄 화력 발전소 건설 사업에 계약을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플랜트 토목에서 이제는 SOC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셔야 될 부분이요. 바로 이 건설주, 친환경으로 가치를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세계 3대 친환경 인증이 있습니다. 미국의 리드라는 게 있고요. 싱가포르의 바카 그린마크라는 게 있고요. 영국의 브리에이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리드라는 거는요, 프리미엄 2등급 골드, 3등급 실버 이렇게 단계가 있는데요. 아마 지나친 분들도 계시고 그 건물에 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삼성물산 서초동 사옥이 바로 리드의 플래티넘에 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 하나 강남 파이낸션 센터 등 20개 여개가 바로 이 리드에 대한 인증을 받았고요. SK건설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킹 압둘라 연구센터의 주거 복합을 인증받았습니다. SK케미칼 에코랩은요, 국내 건축물 사상 최고의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나머지 BK의 그린마크 같은 경우에는요, 현대건설은 싱가포르 코텍 푸아트 병원을 수주했고요. 쌍용건설도 2007년, 2010년에 이어서 지난해까지 모두 3번의 최상급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 브리에임이라는 거는요, 아직까지 국내 프로젝트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글로벌 환경이 친환경을 외치다 보면 우리나라 건축에 대한, 이 건설에 대한 이 능력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가 선점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이렇게 건설주, 어려운 시기도 한번 짚어봤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중동바람도 체크해봤고요.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친환경에 대한 이야기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건설주, 주도주를 건설할 수 있을까요?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IT와 건설주, 같은 시각이지만 조금은 다른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IT는요, 전문 인력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고용 부분의 확대보다는 경기가 확장이 돼서 휴대폰도 업데이트 시키고 노트북도 더 좋은 걸로 사고 가전제품도 스마트 TV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경기와 많이 밀접해 있다면 이 건설주는요, 국가 정책 사업으로 손을 댄 만큼 눈에 보이는 고용 창출을 한번 시도할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주가 주도주가 되기에는요, 딱 2%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대형 건설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량합니다. 지금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굉장히 큰 물량도 수주를 많이 해오고 우량하지만 나머지 중소형 건설업체의 부실도 언젠가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설주가 주도주가 되기엔 조금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외 시장은 순복이가 봤을 때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투자자 여러분, 하반기 주도주를 봤을 때는 조금씩 천천히 매수하는 타이밍을 좀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6월 8일 증권방송의 어전사 순복이가요, 주저빵 오늘 마지막 선물로 오늘 건설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조금은 좀 일찍 이 주저빵에서 인사를 드리게 될 것 같아서 좀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운데요. 더욱더 섹시하고 더욱더 파격적이고 강력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동안 주저빵 사랑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순복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순복의 주저빵 잘 들었습니다. 자, 서울경제TVCN 플러스에서 투자 전략 세미나 개최합니다. 9일 이상로, 이종환 두 분의 전문위원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3가지 비밀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를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11시부터 베스트 종목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자 013-3366-0110, 전화 023153-2610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요.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간단히 살펴드리면요, 좀 하락으로 반전을 했습니다. 조금 아쉽죠. 7포인트가 빠져서 1840선 코스피고요. 코스닥은 아직까지는 제자리 걸음입니다. 0.68포인트 하락한 465.50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그런 눈치 보기 장세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섣부른 대응보다는 좀 느긋한 자세를 견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투자 손자병법 금요일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